내가 아는 독일은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독일은 이미 끝났어. 한국을 꼭 가봐. 한국은 최빈국이라 독일로 간호사와 광부를 수출하던 후진국이잖아! 그건 수십 년 전 이야기고. 한국은 초인류 국가인 거 몰라? 우리는 보통 돈이 많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독일 여성은 독일에서 꿈꾸지 못했던 가능성을 한국에서 찾았다고 하는데요. 돈이 많아도 건강은 쉽게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이 독일. 여성은 한국에 오고 나서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으로 한국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된 추미아예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독일 내에서도 꽤 부유한 계층에 속해서 한국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는 평생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제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제 말에 공감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내 나라에서도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더구나 여긴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경제, 군사, 의료, 정보, 통신 등 어느 분야에서나 선두가 아닌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독일로 돈을 벌러오기도 하죠. 특히 한국은 더 그랬습니다. 집안대대로 부유했지만 저 역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성을 따지자면 한국은 충분히 사업 가치가 있는 나라가 분명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장사할 대상일 뿐 제가 혜택을 누리고 싶은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저는 결국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글을 쓰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생사를 오갔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투자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현실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결과 결국 병을 더 키워서 주먹으로 막을 수 있던 일을 온몸으로 막아도 막지 못하게 되고요.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부유하다는 건 항상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저희 집 내력이 있어서 건강을 특히 주의해야 하거든요. 예전엔 젊은 나이에 암 때문에 생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고 빠르게 암을 발견해 대처할 수 있었고 돈 걱정 없이 치료했기에 이제는 걱정할 만큼 목숨이 위태롭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건강검진을 하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식단은 물론 집으로 운동 선생님을 불러 매일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있었고요. 누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 내력을 피하기는 어려웠죠. 전반적으로 확률이 높았기에 아무리 예방하고 피해가려 해도 결국 강경화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쯤 살이 빠지긴 했었는데 사업 확장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쳤는데 그해 겨울 강경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자 긴장감이 풀렸는지 제 몸 상태는 빠르게 나빠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많았기에 대기 명단에 빠르게 올릴 수 있었고 어떻게든 이식받을 간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위안을 삼았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죠. 대기 명단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저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웠죠. 거기에 제 상태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자가 생기더라도 제가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가 된 거였어요. 암담했는데 남편이 저보고 갑자기 한국에 가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건강해도 가지 않을 한국인데 지금 이렇게 아픈데 한국에 가자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남편은 저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 병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자신의 간을 이식할 수 있을지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적합 판정도 받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했죠.
남편은 죽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뇌사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죠. 숨쉬고 살아 있었고 건강했어요. 물론 건강한 사람 간을 이식받을 수 있다면 저에겐 정말 좋은 일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 의료기술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걸 안다면 독일 병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의료기술이 최고인 독일이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국에서 가능하다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주고받았던 메일 내용과 직접 통화한 음성 녹화까지 들려주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물론 살고 싶었어요. 살 수 있다면 아프지 않다면 누구나 그 길을 택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들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할 수 있으니 구름을 잡고 싶으면 한국에 가자는 꼴이나 같았던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의 의심이 들었던 건 유산 상속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었다면 진심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땐 빈민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죠. 하지만 심성이 곱고 추진력이 있던 남편에게 제가 반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배경을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저와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세기의 로맨스라는 주위 평들이 있었지만 그건 결혼 후 초반 몇 개월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남편이 저의 돈을 보고 접근했고 순진했던 제가 그걸 모르고 좋아했다고 뒤에서 쑥덕거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해요. 아닌 걸 알고 아니라고 믿고 싶으면서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심은 결국 남편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의 간을 저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능하니 한국에 빠르게 가자는 말도 덧붙였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한국에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가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제 유언을 수정하지 않았기에 혹시 그걸 노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에 대한 지분을 모두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결혼 초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했고 아직 남편을 의심하지만 바꾸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 때문이라 생각하면 이상했어요. 그렇다면 굳이 저를 살리려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독일에서 안 좋은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불특정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국 의료 기술에 대해서도 묻고 살아있는 간 이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총 10명에게 물었는데 10명 모두 동일한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이 살아있는 간 이식이 최고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당 의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직접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 병원에서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한 게 사실이며 독일은 못하지만 한국은 살아있는 간 이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독일 병원의 담당 의사는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제 건강이 악화하여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대요.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래도 환자를 살리려면 어떻게든 알려줘야 했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식이 가능한 남편이 있었는데 제 상태를 핑계로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에 실망했어요. 더 이상 비싼 병원비를 지불하며 독일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전까진 희망은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마지막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식욕도 없고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자마자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같이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지로 식사를 하고 잠을 푹 자야 한국에 갈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고 저 자신을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진심이 고마웠어요. 독일 병원은 비싼 돈을 받으면서 저를 붙잡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니었죠. 그제야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었어요. 남편을 의심하며 냉대했던 시간이 미안해졌죠.
건강해져서 처음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던 그때처럼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만든 후 겨우 이동이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병원에서 응급차를 보내준 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왔지 다른 것들을 크게 알아본 건 아니었는데요. 영어 소통이 가능한 의료진으로 구성해 저희 건강을 체크하며 빠르게 수술 일정을 잡겠다는 계획을 직접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안심했을지 모르실 거예요. 눈물이 나오면서 살았다는 안도감이 제 온몸을 감쌌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 병원에 입원했고 남편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한국에 와서 듣게 되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 또는 뇌사 상태에 간 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렸던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건강할 때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덕분에 독일에서 죽어갈 뻔한 제가 이렇게 다시 숨을 쉬고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하게 한국 의사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분명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함께 준비하고 들어갔기에 남편도 옆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한국인 담당 의사는 수술은 잘 끝났지만 남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간을 이식받은 사람이 불완전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남편처럼 간을 이식해준 사람이 이런 상태인 건 드물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당황했어요. 당연히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한 건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몸 상태가 좋지 못했으니까요. 간을 이식받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당연히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건강한 간을 떼어주는 남편에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를 설득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제가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 없는 삶이 이렇게 가슴 아플지 간접 경험을 하게 된 거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이 저 대신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찾아서 가자고 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인 의사가 돌아가고 전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다면 아니 남편을 살려달라고요. 아직 둘이 못 해본 것들이 많기에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싶다는 진심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 신이 이런 장난을 치는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제 진심이 통했는지 남편은 하루 24시간을 꼬박 정신을 못 차리고 집중치료실에 있더니 차츰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평생 남편 옆에서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상한 이야기를 흘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한국이 살아있는 간 이식이 가능한 나라라는 걸 찾고 자기 간을 선뜻 내어준다는 건 절대 사랑 없이 불가능한 희생이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한국에서 수술받고 서로에 대한 사랑, 고마움, 헌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갈 때 힘들게 응급차를 타고 누워서 갔던 것과 다르게 독일로 돌아올 땐 제가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공항까지 이동했고 안전하게 독일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왔지만 그동안 대학병원에 후원하던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한 것도 사실이에요. 의료기술이 이렇게 뒤처진 나라라는 것도 모르고 후원했다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후원했기에 그나마 지금의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부족한데 갑자기 잘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건 독일에서 할 수 있지만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 독일 병원이 아니라 한국 병원으로 가야겠다는 것 말이에요.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않아도 독일보다 훨씬 저렴한 의료비에 놀랐어요. 그런데도 독일보다 훨씬 월등한 실력을 자랑하는 의사들이 정말 많고요. 한국은 사업하기 좋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갈 때 의사 선생님 말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주위에서 한국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한국어도 요즘 귀에 들어오는 거 있죠. 제가 5개 국어를 해서 또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주로 사업할 때 필요한 언어를 공부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순수하게 한국어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배우고 싶어지더라고요. 또 독일 병원이 아닌 한국 병원을 이용할 생각이라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궁금한 것을 직접 묻고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요즘 제 최고의 관심사는 한국이에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만 생각했거든요. 이젠 틈나는 대로 한국을 떠올리게 되네요. 그것도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병원 외에 다른 곳들을 관광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말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이 어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저에게 주었어요. 전용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어울려 함께 이동하자고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나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간다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걸 하지 못해도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이 남자와 한국 덕분에 놓치지 않고 행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한국의 의료기술과 따뜻한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경제대국 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한국이 진정한 사람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너 한국에 오더니 이런 꼴을 하고 살고 있었구나. 한 부유해 보이는 중국인이 오랜만에 보이는 친구를 보자마자 비웃는데요. 그 중국인을 보자마자 이 여성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면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 여성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중국인 유에이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인 유에이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2번 생각할 필요 없이 저는 금색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칙칙한 노란색이 아니라 보석함에서 반짝이고 디자이너 핸드백에서 저를 향해 윙크하는 진짜 금색 말이죠. 베이징에서 부유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제 세계는 최고 가장 비싸고 가장 빛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제가 좀 버릇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희 아파트는 맨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영화에서 본 크고 멋진 초고층 호텔 기억하시나요? 그런 곳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웬만한 사람들의 침실보다 큰 저만의 옷장과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보다 더 많은 신발이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요. 물론 가장 최신의 최고급 제품이었죠. 생일이면 쇼핑을 위해 홍콩이나 파리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멋진 삶이었죠. 제 친구들은 모두 저와 똑같이 부유한 부모를 둔 사치스러운 취향의 아이들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로 최고의 브랜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친구들이었죠. 한국은 어땠냐고요? 글쎄요, 제 꿈의 휴가지 목록에서 한국은 있던 적이 없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이상한 음식, 유치한 드라마, 멤버 수가 너무 많은 K-팝 아이돌 그룹이 전부였어요. 친구들과 저는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을 보며 비웃곤 했죠. 다들 같은 성형외과에 갔었나 라며 농담을 하곤 했어요. 저희는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다 아버지 회사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뉴스에서 린 코퍼레이션 CEO 사기 혐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완벽한 삶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돈이 줄어들거나 멋진 것들을 모두 잃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하고 강인한 분으로 항상 제 영웅이었어요. 항상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내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뉴스에서 스캔들 수사 같은 단어 옆에 얼굴이 도배된 남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상황은 하룻밤 사이에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제 친구가 되고 싶어 해서 제가 관심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들 저를 못 본 척하기 바빴죠. 나쁜 것은 복도에 울려 퍼지는 속삭임과 저를 향한 동정 어린 시선이 들었어요. 맹세컨대 선생님들조차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제가 그들 앞에서 무너지고 울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고, 저는 절대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참았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많은 혼란이 있었죠. 집의 분위기는 화려함에서 우울함으로 바뀌었어요. 부모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말을 하셨을 때는 조용한 어조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제가 안 보는 줄 알고 울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휴대폰을 바라보시던 아빠의 눈에서 눈물을 본 적이 있는데 또 다른 나쁜 뉴스 기사가 화면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의 무게가 한데 반짝이던 저희 아파트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상황은 폭주하는 장바구니보다 더 빠르게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정장을 입은 덩치 크고 무서운 남자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러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조용한 회의와 긴장된 귓속말이 오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는 가정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운전기사도요. 저의 세상이 조금씩 축소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몇 명뿐이었지만 곧 사방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제가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내곤 했죠. 유에이 씨 사기꾼의 딸이 된 기분이 어때요? 아버지의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애원하고 심지어 고함을 지르는 등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쫓기고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끊임없는 침입은 제게 남아있던 작은 일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 안식처였던 아파트는 이제는 감옥이 되어버렸죠. 몇 주간의 끊임없는 뉴스 보도가 끝난 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은 저를 앉혀놓고 또 한 번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단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피곤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들려왔어요. 우린 그냥 지나가길 바랬는데 하지만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마치셨어요. 변호사들은 아버지를 정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렇게 되면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자산이 압류되는 등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요. 더 이상 멋진 아파트도 쇼핑도 제가 알던 안락한 삶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뜻이었죠. 대비를 해야 해.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들은 내 이모의 돈을 건드릴 수 없어. 이모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란다. 그토록 강인했던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앞으로 닥치리를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는 버티려고 애쓰고 계셨죠.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란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부모님은 이모와 이모의 남편은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고 부모님이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보호와 안정을 모두 제공할 수 있었고 말이죠. 그 마법의 단어 강남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강남은 서울의 아름답고 현대적인 지역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달콤한 말로 포장해도 현실의 따끔함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저는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저를 택배처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항의하면 할수록 부모님은 더 광분하고 절망적이어지셨어요. 마침내 저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일주일 후 저는 비행기를 타고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눈물을 멈출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 멀리 슬픔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한국행 비행기는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공항에 금방 도착했어요. 도착한 저는 이모를 만나 차에 탔습니다. 이모네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서의 시간은 고문에 가까웠어요.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엉덩이가 뻐근하고 속이 메스꺼웠으며 기분이 당연히 어두웠죠. 이모는 밝고 환하게 웃으며 서울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에 대해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그저 대충 대답만 했습니다. 이모가 뭐랄까요? 저는 서울이 베이징의 끔찍하고 낙후된 버전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말이죠. 모든 면에서 낙후된 도시였죠. 저는 가는 곳마다 제 의심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 밖의 풍경은 매끈한 고층 빌딩과 반짝이는 쇼핑몰에서 멀어질수록 끝없이 이어지는 회색 아파트와 낯선 차들로 가득한 거리로 바뀌었죠. 광고판도 지루해 보였고 눈에 띄는 몇 개의 상점도 디자이너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이 유명한 강남 지역에 있는 이모의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실망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네, 물론 건물 자체는 충분히 화려해 보였지만 특별한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베이징은 곳곳에 이런 건물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아파트 내부는 베이지색 카펫과 지나치게 채워진 가구로 가득했어요. 이모는 할머니를 연상시키는 클래식 스타일로 꾸며진 방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솔직히 낯선 향기에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저는 그냥 침대에 쓰러져 펑펑 울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앱과 연락처가 있는 제 휴대폰은 지금이 최악의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 휴대폰은 한국 휴대폰 서비스와 호환되지 않았어요. 이제 베이징에서의 실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줄조차 끊긴 것이었죠. 그 다음에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없다는 치명적인 타격이 찾아왔어요. 오, 걱정하지 마렴 유에이야. 제 이모는 제가 절망에 빠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 집에도 인터넷이 있어. 남편이 집에 오면 컴퓨터 로그온을 도와줄 거야. 컴퓨터요.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두피가 큰 데스크톱 같은 거요. 이곳은 기술력이 없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갑자기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끔찍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첫 주 동안 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사다 준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먼지 쌓인 DVD 플레이어로 오래된 영국 영화를 보며 버텼죠. 몇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죽은 휴대폰으로 오래된 사진을 스크롤하며 지난 삶의 모든 멋진 순간을 되살리고만 있었어요. 사진 속의 기억은 제 심장을 찌르는 작은 칼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더 이상 죄수처럼 갇혀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좋아, 서울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한번 직접 보자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마주치는 모든 낙후된 모습, 칙칙한 가게, 이상하게 생긴 노점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할 생각이었죠. 부모님이 저를 빨리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고장난 휴대폰을 들고 이모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너져가는 건물도 비포장 도로도 없었죠. 또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깨끗했습니다. 보도는 거의 낡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대부분 제가 생각했던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K-팝 스타의 열광적인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낯선 음악이 흘러나오는 작은 상점과 레스토랑이 가득한 좁은 골목길을 저는 몇 시간 동안 헤매고 다녔어요. 간판은 제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뒤섞여 있었죠. 저만 빼고 모두가 비밀 암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저는 우연히 수많은 상점과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하고 붐비는 거리를 발견하고는 머리가 핑 돌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곳의 건물들은 높고 반짝반짝 빛이 났고 그중 상당수는 뮤직비디오로부터 제가 모르는 유명인이 웃고 있는 광고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TV 화면으로 덮여 있었어요. 익숙한 로고가 있는 매장도 있었어요. 정확히 베이징은 아니었지만 제가 상상했던 미개한 황무지도 아니었죠. 거리는 완전히 에너지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귀여운 의상을 입은 소녀들과 보이밴드 멤버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카페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거나 지글지글 익고 있는 고기와 이상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길거리 음식 가판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제 불행은 사라지고 호기심에 불이 붙었죠.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저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물건을 사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 배를 꼬르륵거리게 하는 저 맛있는 냄새는 도대체 뭘까? 그러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파트를 나설 때 가졌던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작동하는 휴대폰도 지도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순간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설상가상으로 주변에서 빠르게 흘러나오는 한국어 대화는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그 깨끗한 거리가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사람들을 훔쳐보기 시작했지만 모두들 자기만의 서울 생활에 빠져 바빠 보였어요. 저는 거대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낯선 땅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이방인이었어요. 창피했지만 그 순간 그 복잡한 서울거리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누가 보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저 집에 가고 싶었던 길 잃고 겁먹은 어린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공개적으로 무너진 후 저는 몇 시간 동안 정처 없이 방황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마다 오히려 길을 잘못 들어 더 낯선 곳으로 향하곤 했죠. 결국 지치고 완전히 패배한 저는 한적한 버스 정류장 근처의 벤치에 쓰러졌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모가 어떻게든 제가 어디 있는지 마법처럼 알아내길 바랐어요. 알아요. 한심하죠. 하지만 절망적인 상태로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크게 느껴진답니다. 제가 거기 앉아 눈물을 닦으며 다음 행동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역사책에서만 보던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계셨어요. 파스텔 톤의 하늘하늘한 천으로 된 옷이었는데 제가 입으면 죽어도 안 어울릴 것 같았어요. 솔직히 좀 구렸어요. 그녀는 저에게 한국말로 말을 걸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도 그녀는 다행히 친절해 보였어요. 저는 약한 미소와 절박한 몸짓을 사용하며 그녀가 저는 길을 잃었어요 라는 저의 메시지를 알아듣기를 바랐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이해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 팔을 쓰다듬더니 버스 정류장 바로 위쪽의 좁은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한국말을 더듬더듬 하시더니 차를 마시는 것 같은 모호한 동작을 흉내내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저는 우선은 쓸모없는 휴대폰을 호신용품처럼 움켜쥐고 그녀의 말을 따라 그녀가 가리킨 언덕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가다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작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매끈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아니었죠. 대신 우아한 곡선의 기와 지붕의 유리와 철이 아닌 나무로 지어진 건물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려한 색채의 그림과 신비로운 한국식 문양으로 장식된 대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살짝 흔들더니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따라오라는 건가요? 긴장을 단단히 하고 문을 통과해 저는 다른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서울의 소음은 부드러운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바뀌었고 저건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더 기울이니 현악기 소리 같은 고풍스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 들렸어요. 저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정원 사이로 구불구불한 자갈길을 따라 걸었어요. 꽃이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한 적이 없었지만 이곳의 꽃들은 이름도 모르는 섬세한 화려한 색채가 폭발하듯 아름다워 보였어요. 모든 것이 너무 평화롭고 제가 겪은 서울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고풍스러움이 더 이상은 강렬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모퉁이를 돌자 한옥마을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높은 지붕과 나무마당이 있는 그림처럼 완벽한 한국 전통 가옥을 아시나요?
저는 그저 그것들이 관광용 트랩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곳은 가짜 마을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제 마을이었어요. 집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고 햇볕이 잘 드는 마당에 빨래를 널어 말리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호기심과 진짜로 앉아보고 싶은 욕구가 묘하게 뒤섞인 채 저는 가장 가까운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우연히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나무 단상 위에 낮은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작은 컵에 차를 담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갑자기 디자이너 청바지에 오버사이즈 구찌 후드티를 입고 울어서 눈이 충혈된 제가 얼마나 괴짜처럼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에서 쫓겨났다고 해도 저는 스타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요. 하지만 다행히 그 누구도 저를 쳐다보거나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저를 빈자리로 저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으며 장판을 두드리며 낯선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이 말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지만 불편한 마음에 경계심을 풀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과 2명의 일행이 인사를 하며 저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는 뺨에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어색한 인사를 함께 건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찻잔이 담긴 쟁반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전자 쿠키처럼 생긴 작은 접시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자는 저에게 차를 따라 주었고 저는 이걸 어떻게 마셔야 할지 몰라 일단은 조심스럽게 컵을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남자가 컵을 잡는 방법, 홀짝이는 동작 등 모든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꿀꺽꿀꺽 소리까지 냈기 때문에 저는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심지어 그는 윙크까지 했는데 놀랍게도 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저 또한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저희는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미소 과장된 몸짓 웃음소리가 터지면서 저는 이상하게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줄곧 함께했던 긴장과 불안이 차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았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따라 더 많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저를 아름다운 도자기가 전시된 가게에 데려가 한복 입는 법을 알려줬고 입어볼 수 있게도 해주었어요. 백살은 좋게 되어 보이는 노인이 서해를 시연하는 곳에도 들러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씨를 집중해서 그려보았죠.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슬픔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에 스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모의 아파트로 돌아가기 전 저는 차를 마시던 일행들에게 큰절을 하고 제가 아는 유일한 한국말인 감사합니다 를 어색하게 입에 담았어요. 그들은 최고의 칭찬인 것처럼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한옥마을을 빠져나오는 저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 진짜 한국을 처음 맛보았는데 놀랍게도 정말 마음에 들었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옥마을에서의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인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물건들이 예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자는 고급스러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뭐 차와 미소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행히 이모가 아파트 근처에 큰 시장이 있다는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름이 남대문 뭐 그런 비스무리한 거였어요. 이모는 그곳의 규모를 이야기해주며 그곳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에 짝퉁 디자이너 핸드백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의 사랑스러운 옷장 복원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급하게 번역한 디자이너 이름 목록과 떠날 때 부모님께서 챙겨주신 현금 한 주먹으로 무장한 채 서울에서 내면의 폭풍 쇼핑 정신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지하철을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저는 소음과 냄새 혼잡한 인파에 휩싸여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죠.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시장은 옷 번쩍이는 전자기기,
악몽을 꾸게 하는 이상한 건어물 알 수 없는 캐릭터. 양말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넘쳐나는 노점과 상점들로 가득한 좁은 골목길의 미로와도 같았어요. 상인들은 서로를 앞지르려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곳의 에너지는 짜릿하면서도 완전히 압도적이었죠. 찾았다. 내 세상 후 저는 저의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 호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겠군. 기다려라 나의 사랑스러운 아가들아. 이제 제 안에 숨어있던 흥정여왕의 기질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저는 핸드백들이 높이 쌓여있는 가판대에 집중했습니다.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저는 주문처럼 브랜드 이름을 외우며 조금이라도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은 것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클래식 샤넬과 어렴풋이 닮은 가방을 하나 집어들었죠. 전문가 수준의 가품은 아니었지만 인조가죽의 광택과 로고가 거의 똑같아서 멀리서 보면 진품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죠. 제 인생이 완벽한 척 볼 수 있는 셀카 컴백에 아주 딱 맞았어요. 얼마 전 저는 의외로 세련된 은퇴 안경을 쓴 나이 지긋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어로 숫자를 말했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환산되더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천천히 세어보았습니다. 돈을 건네자마자 그 여자의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도 저는 소위 말하는 호구였던 것 같네요. 그녀가 제 샤넬을 포장하는 동안 의심의 눈초리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쉬워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 가방은 제 손에 들어왔고 현금은 사라졌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컴백 셀카 보물을 움켜쥐고 저는 조금 더 탐험하기로 결심했죠. 저의 눈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별거 아니야 라는 표정을 지으며 노점상들을 훑어보면서 비슷한 디자이너 제품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흥정도 해보았고 터무니없이 싸다고 확신하는 물건을 사서 걸어 나오며 짜릿한 쾌감을 느꼈죠. 하지만 제 승리의 기분은 짧게 끝났습니다. 한 무리의 스타일리시한 소녀들이 제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가판대 근처에 서서 히스테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인을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고 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공포와 부끄러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소녀들은 제가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욱더 크게 킥킥거렸어요. 그중 한 명은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머리와 진짜라고 외치고 있는 디자이너 가방을 들고 제 짝퉁 샤넬을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죠. 너는 부끄러움에 뺨이 화끈거렸고 사람들로 붐비는 길바닥에 녹아내리고 싶었어요. 수치심이 가득한 가방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밀려왔지만 고집스러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베이징 파파라치들을 마주까지 한 제가 낄낄대는 소녀들에게 쫓겨 시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턱을 높이 치켜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보았습니다. 위조 가방과 관광객용 장신구 더미 뒤에서 다른 물건들이 말이죠. 눈에 들어온 손으로 직접 염색한 아름다운 천 복잡한 무늬의 도자기. 수공예 장신구들은 제 짝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한 눈빛을 가진 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형형색색의 직물 더미 사이에 앉아 작은 주머니에 작은 구슬을 꼼꼼하게 꿰매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집중력이 너무 강렬해서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죠. 제가 다가갔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관광객을 본 사람의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는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제 한국어 어휘는 여전히 무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손짓을 섞은 제스처로 그녀의 아름다운 작품에 대한 제 관심을 전달할 수 있었죠. 그녀가 천을 만지고 다른 손가락을 섬세한 구슬 장식에 대는 모습에서 저는 그녀의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들고 있는 가짜 샤넬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려한 라벨을 쫓느라 눈앞에 있는 소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장인 정신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어요. 저는 남은 현금으로 할머니의 아름다운 파우치 몇 개를 샀고
이것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인내와 기술로 만들어진 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실패해버린 멋진 짝퉁 사냥에 대한 실망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짝퉁 핸드백을 넘어서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이나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정성과 스토리, 그리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마치 거대한 거품이 둘러싸인 것처럼 모든 것을 보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에는 미소와 고개만 끄덕이며 어색한 오해만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죠. 며칠이 지날수록 저는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외계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보았어요. 분명 어떤 천재가 모든 것을 즉시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하지 않았겠어요. 몇 가지 최고 등급의 번역 앱을 다운로드했지만 실제 한국어와 거의 흡사하지 않은 기괴한 대화를 휴대폰과 나누고 있는 제 모습을 금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찾아달라는 질문이 농업의 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바뀌기도 했죠. 참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관광객과 바쁜 사람들을 위한 초급 한국어라는 저녁 한국어 수업 광고를 보게 됐는데 바로 저거였어요. 저는 광고를 보면서 몇 가지 기본 구문만 익히면 고립감이 사라지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업 첫날 밤은 그 나름의 특별한 어색함이 있었어요. 강의실은 이상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무실 건물 위에 비좁은 방이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진 딸을 만나러 왔다는 영국인 노부부,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보이는 일본인 사업가, 밝은 분홍색 머리를 하고 방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열광하는 10대 K-팝 열혈 팬이 있었죠. 발랄한 한국인 여성인 김지숙 선생님은 저희가 지금까지 만난 학생들 중 가장 유망한 학생인 것처럼 저희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반 친구들과 저는 번갈아가며 더듬더듬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영국인 부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발음이 너무 엉망이어서 저는 웃음을 참아야 했죠. 사업가는 그냥 끙끙거렸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멍하니 쳐다보다가 제가 아는 유일한 한국어 단어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를 더듬더듬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김지숙 선생님께서는 신나게 박수를 쳤습니다. 억양이 정말 좋네요. 그녀가 외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그 후 몇 시간 동안은 삐뚤빼뚤한 글자와 발음하기 힘든 소리,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좌절감의 연속이었어요. 한글은 영어를 닮았다기보다는 추상미술처럼 보였습니다. 김지숙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혀를 바르게 위치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까다로운 자음을 연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며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목이 타들어가고 눈 뒤에서 두통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어요.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을 때쯤 김지숙 선생님이 자비롭게도 쉬는 시간을 주셨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외로 웃고 있는 김지숙 선생님과 신나게 대화를 시도했고 사업가는 레이저처럼 집중해서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네티라는 이름을 알게 된 영국인 여성이 제 옆자리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휴, 지금 제 머리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녀가 부채질을 하며 말했어요. 저녁의 긴장이 마침내 풀리면서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언어가 서툴다는 공통된 감정으로 유대감을 형성했죠. 김지숙 선생님이 안쓰러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마 최악의 학생일 거예요. 네티는 윙크를 하며 말했어요. 아니요, 그녀는 좋은 도전을 좋아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저기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제가 비밀의 약을 챙겨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한국적인 것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작은 약인데 어떻게 관심 좀 있으세요? 베이징에 있었다면 수업 중에 비밀의 술을 몰래 마신다는 생각에 코를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새롭고 덜 확실하고 점점 더 절망적인 저는 절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티를 따라 밖으로 나갔고 저희는 조용한 구석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싸구려 한국 소주는 불이 꺼지는 것처럼 타들어갔지만 세상의 경계가 흐려지고 두통이 완화되게 만들어줬으며 실제로 약간 기분 좋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약간 윙윙거리며 수업에 복귀하는 것이 최고의 학습 전략은 아니었지만 저는 갑자기 전보다 더 용감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발음은 더 엉망이었을지 모르지만 의외로 귀여운 네티와 케이팝 팬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결국 김지숙 선생님은 저희의 어눌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죠. 밤이 끝날 무렵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역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저는 함께 고생하는 것도 꽤나 재미있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한국어 수업은 약간의 소주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비틀거리며 음식을 주문하고 길을 묻고 김지숙 선생님과 끔찍하게 발음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네티는 항상 소주가 준비되어 있었고 사업가는 몇 번의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저희는 스타 학생은 아니었지만 단어와 문장을 천천히 익히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어 괴물을 혼자 상대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조금씩이라도 연결되는 것이었죠. 언어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은 일종의 루틴에 빠져 있었어요. 이모는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이모는 제가 먹을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또 맛있는 디저트를 주기도 하셨죠. 제 방은 충분히 편안했고 실수로 옷이 줄어들지 않고 엄청나게 첨단화된 세탁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삶에는 여전히 커다란 모양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진짜 침대와 멋진 옷장이 그리웠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베이징에서 걸려오는 화상통화는 외로움을 더 심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감옥 같은 이장기 휴가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향수병이 너무 심해서 몸살처럼 느껴지기도 할 정도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 유난히 한심한 기분에 인스타그램을 뒤적거리던 중 같은 반 친구인 분홍색 머리의 케이팝 마니아인 수연이의 부재중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다시 걸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히 당황한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갑자기 전화를 건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학급 반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었죠. 김지숙 선생님이 추석을 맞이해 학급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의 추석이요. 중요한 날이에요.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추석 여행 가이드에서 읽었던 그런 명절 중 하나가 아니었나요? 사람들이 가족을 방문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다고 했었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변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추석에 대한 제 상상 속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라면 한 그릇을 들고 아파트에서 혼자 찡그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제 마음을 알아차린 수연이의 목소리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시골에 있는 선생님의 친정집에 가는데 맛있는 음식도 있고 전통놀이도 할 수 있고 게다가 수업 시간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대요. 제 마음을 읽은 듯 그녀는 재빨리 새로운 나라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진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항상 안에 갇혀있는 느낌만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항상 그녀가 다음 K-팝 콘서트까지 며칠 남지 않은 날을 카운트다운하는 데만 집중하는 약간 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글쎄요, 저는 망설였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술에 취해 발음 교습을 받지 않은 멍청한 학생으로 더 많은 한국인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봐 겁이 났어요. 제발 같이 가는 게 어때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수연이는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저는 마음을 바꾸기도 전에 마지못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라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만원 열차 안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료들의 흥분된 수다에 둘러싸여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김지숙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떠들썩한 아이들을 이끄는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가정적이었어요.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달랐죠. 한없이 길게 느껴지던 기차가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역에 정차했어요. 푸르른 산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죠. 저희는 더 작은 마을에 가는 차에 몸을 싣고 좁은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김지숙 선생님은 저희에게 이모, 삼촌, 사촌, 할머니 등 가족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빠른 한국어에 미소만 짓고 고개만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남은 하루는 맛있는 냄새와 낯선 맛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함의 연속이었어요. 김지숙 선생님의 가족은 저희의 서툰 한국어 인사를 웃음으로 반겨주었고, 저희는 몇 가지 한국어 단어와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손짓, 그리고 놀랍게도 믿을 수 있는 휴대폰 번역 앱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저희는 100가지가 넘는 작은 요리를 맛있게 먹고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운 수제 막걸리를 시음하고, 김지숙 선생님의 이모들이 추석을 축하하기 위해 형형색색의 송편을 준비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어요. 전통놀이도 또 다른 문화적 모험이었어요. 저희는 막대기를 던지는 놀이와 널뛰기를 했는데 몇 번이나 넘어지고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심술궂은 사업가인 사이토 씨도 네티가 건초 더미에 머리를 박을 뻔하자 배꼽을 울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지숙 선생님과 그녀 가족의 따뜻함, 그들의 관습을 익히며 나누는 활기찬 웃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으로서도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은 제가 가지고 있던 향수병을 조금씩 없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상에 모여 서울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유난히 밝은 별을 바라보는데 저는 묘한 평화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떠나기 전 김지숙 선생님의 할머니는 제 손에 작은 선물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시장에서 샀던 것과 같은 아름다운 수제 파우치가 들어있었죠. 하지만 이 파우치는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을 때 할머니의 눈에서 언어를 초월한 친절함을 보았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랐지만 그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반 친구들은 제가 언어와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반 친구가 아니라 저에게 생명줄과도 같았죠. 저희는 함께 이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이 이방인이라는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추석을 보내고 나니 저는 마치 제 마음속에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할 때도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베이징 생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변화가 생겼어요. 어색한 한국어 발음, 예상치 못한 우정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친절을 베풀어주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끼며 저는 하나씩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몇 주가 한 달로 바뀌면서 드디어 일상적인 감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한국으로 귀화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불만 가득한 관광객에서 반쯤은 기능적인 한국인이 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저는 실수 없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고 지하철을 자신 있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시장에서의 흥정에도 성공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쌀쌀한 가을 오후 수영과 네티. 그리고 저는 한국어 강의실 건물 근처 카페의 단골 부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공기는 볶은 커피 향과 학생들의 수다로 가득했죠. 네티가 평소에 극적인 감각으로 재미있는 데이트 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카운터에서 익숙한 얼굴, 아니 익숙한 디자이너 핸드백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돈 많아라고 외치는 듯한 의상을 차려입은 옛 베이징 친구 중 한 명이 거기 서 있었어요. 스캔들이 터졌을 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라진 제니, 아니 이제는 저의 전 친구 제니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니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쇼핑과 화려한 휴가의 하이라이트들의 연속이었고 제 인생이 폭풍우를 헤치고 순항하는 동안 제 인생은 난파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죠. 제 속에서는 뜨겁고 불쾌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에 대한 분노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에 대한 부끄러운 부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UA 괜찮아요. 네티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 미안해요.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제 길을 잃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감하게 가짜 미소를 지으며 잠시만요라고 말했어요. 언제나 눈치 빠른 수연이가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는 사람인가요? 저 여자 그녀는 멋지다라는 적절한 단어를 찾았죠. 저는 망설이다. 결정했습니다. 털어놓아야 했으니까요. 네, 우린 친구였어요. 아빠가 범죄 용의자가 아니었을 때요. 제가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충격적인 표정은 제 인생에서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은 소녀가 아니라 약간은 어리숙한 외국인 친구들일 뿐이었죠. 저희는 동사활용법과 술 취한 웃음으로 유대감을 쌓았지 베이징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가 아니었어요. 카페인 때문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분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니의 배신 모든 일에 불공평함 어울리려고 애쓰는 제 모습 뒤에 숨겨두었던 외로움에 대해 저는 쏟아냈어요. 네티의 눈에는 제가 짜증스럽게 여겼던 동정심이 가득했고 수연은 테이블을 가로질러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위로와 모멸감이 한꺼번에 섞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쏟아낸 후 이상한 종류의 평온함이 저를 덮쳤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가 짊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네티가 침묵을 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당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에도 곁을 지키는 법이에요. 수연은 조금 덜 영국적인 허세를 부리며 UA 넌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친구예요. 아마 전에는 반짝이는 것들에 눈이 멀었나 봐요. 그래도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라벨과 명품 가방을 쫓느라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 생각은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하면서도 묘하게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변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한국어 발음에 집중하기보다 같은 반 친구들의 얼굴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네티는 비밀스러운 소주병과 놀라울 정도로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심술궂은 사업가의 겉모습에 숨겨져 있던 유머 감각이 드러날 정도로 긴장을 풀었던 사이토 씨 언어를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인내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지숙 선생님. 그리고 분홍색 머리만큼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빛났던 K-팝 팬수연 씨까지 그들은 저의 생명줄이자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제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증거였죠. 묘한 반항심과 새로운 결심이 뒤섞인 저는 수업을 마치고 교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전 친구 제니가 내 멋진 인생 좀 봐라는 게임을 진행한다면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참가하기로 했죠. 집으로 가는 대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인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수제종이로 가득한 작은 가게에 들어갔어요. 서툰 한국어와 제스처로 선명한 색상으로 된 간단한 캘리그래피 도구를 몇 개를 샀어요. 이모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한국어로 짧은 메시지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글씨체도 기껏해야 흔들리는 정도였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죠.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저는 정성껏 쓴 쪽지를 작은 한국 전통 기념품과 함께 반 친구들과 김지숙 선생님께 건넸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나타난 놀란 표정과 진심. 어린 미소는 그 어떤 디자이너의 선물보다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 강제 추방 같은 이 여정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짝이는 세상 너머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뜻밖의 선물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하철로 향하는 동안 저는 낯선 사람들의 친절을 받아들이고 어렵게 얻은 우정을 축하하며 소박한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저를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